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사기 평진호 주보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평진호 주보열전 내용 중에서 평진호 공손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인물 주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원은 제나라의 임치현 사람으로서 합종연행가의 학술을 익혔지만 중용되지 못하다가 한 무제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 인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1년 만에 중대부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주보원이 남의 비밀을 폭로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자 주변 대신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그에게 뇌물도 바쳤고, 또 주보원이 제나라의 재상이 된 이후에 제나라 왕 유차경이라는 사람이 그의 누이 기용조와 간통한 사실을 황제에게 폭로한 일로 인해 가지고 공손흥의 주청에 의해서 주보원의 일족이 멸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인물 주보원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용에서 아주 우리 현실 세계와 또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계,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교훈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왕따나 어떤 따돌림을 당하다가 우연치 않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지게 돼서 발탁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세도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주보원이 그런 유형의 뒤끝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 주보원도 결국은 타인의 비위를 아무 때나 이렇게 들춰냈다가 오히려 자기를 발탁해준 황제에게 죽음을 명받고 그 일가가 모두 멸종당하고 만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살아있었던 한나라 무제 황제 때 신하 주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주보원이 그의 삶에 있어서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보원이 황제 무제에게 흉노 전쟁에 대해서 올린 상소에 대한 내용, 전쟁의 무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서학이라는 사람이 한 무제에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상소 내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민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만이라는 사람이 한 무제에게 흉노와의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 전쟁의 무용론에 대한 상소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흉노와의 전쟁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보원이 황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건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얘기해보고, 여섯 번째로는 이와 같이 권력을 얻게 된 주보원이 휘두른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상대의 비리를 찾아내서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신들과 의견을 달래면서 언제나 황제의 편에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보원이 마지막으로 제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그동안 자기에게 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권력을 남용했던 주보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 주보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보원은 옛 제나라 땅 임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주보원은 전국시대 때 종행과 학설을 매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역경이라든지 춘추라든지 또 제자백가의 학설,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나라의 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세를 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주보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보원은 그들에게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원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또 남에게 돈을 빌릴 곳조차 없어서 주보원은 결국 제나라를 떠나서 북쪽으로 옛 연나라, 그리고 조나라, 중산, 이 지방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주보원을 후대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공한 신세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결국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후들 중에는 내가
유세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고 서쪽 함곡관을 넘어서 관중으로 들어가서 위청의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 위청은 지난번 위청 대장군 열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나라 무제의 처남입니다. 자, 이때가 한나라 무제가 황제에 오른 지 약 7년이 지난 기원전 134년이었습니다. 위청이 주보원을 여러 차례 황제에게 추천했지만 황제 무제는 주보원을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장안에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주보원은 발탁되지도 않았고 돈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공신 내지는 빈객들 이런 사람들이 주보원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보원은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직접 상소라도 적어 올리고 내 뜻을 펼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보원이 아침에 상소를 올렸는데 같은 날 저녁에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주보원이 올린 상소문에서 언급한 9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8가지는 율령과 법령에 대한 상소였고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흉노 정벌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상소로서 올렸는데 그것을 본 황제 무제가 흉노의 일에 관한 것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보원이 뒤늦게서 황제에게 올렸던 그 상소 내용을 조목조목 한번 찾아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보원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상소를 올림에 있어서 충성심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감히 직간을 드립니다. 그러니 신의 계책을 조금이라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법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가 비록 강대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 말은 전쟁을 즐겨하지도 말고 전쟁을 잊지도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 걱정할 것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 예를 들면서 주보원은 황제에게 진나라 진시황제의 예를 듭니다. 진시황제가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흉노 정책이다. 그래서 이 한무제 역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흉노와 본격적인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흉노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보원의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통일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이사가 진시황에게 백성들을 피폐해 가면서까지 흉노 정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역으로 진시황은 오히려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몽염 장군에게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게 해서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황하강을 경계로 해서 여러 장성도 쌓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국의 진나라 역시 황하를 넘어서 흉노 땅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흉노 땅은 사실 불모지라서 염분도 많고 그 땅을 차지해봐야 특별한 이득이 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관동에서 많은 군량을 모아가지고 황하 북쪽으로 이렇게 북하 지역으로 보냈지만 제대로 군량미가 도착한 군량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내도 중간에 소실되고 없어지고 누가 뭐 빼먹고 뭐 이래서 결국 도착한 군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을 쌓고 군량을 조달하느라고 진나라 백성들의 생활이 상당히 피폐해져 있고 또 남자들이 이와 같이 부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녀자와 노약자들을 부용할 사람이 없어서 길바닥에 사람의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이래서 천하 백성이 진나라를 이제 서서히 배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무용하다라는 그런 의사를 이사가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보원 역시도 진나라의 예를 든 거죠.
그리고 주보는 두 번째로 한나라를 세우게 된 고조 유방 역시 흉노적을 치려고 평성에서 백등산까지 가서 전투를 했다가 포위돼서 죽을 뻔한 이야기도 전달을 합니다. 한고조 유방이 초안전에서 승리를 하고 항우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천하를 더 평정하고자 북쪽의 대권 밖에 흉노를 몰아내려고 평성 지역까지 와서 백등산까지 왔다가 포위당했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갔다. 그때 이 선제 고조 유방도 흉노를 공격한 것을 후회하면서 마침내 자기 신하 유경을 흉내에 보내서 흉노와 한나라 간에 굴욕적인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 이후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 군대 10만을 동원을 하면 날마다 비용으로 천금을 쓰게 된다. 결국 전쟁은 돈이 많이 든다라고 간언을 한 겁니다. 흉노를 상대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수십만의 군대를 늘 변방에 주둔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거는 흉노의 장수 몇 명 죽이고 선우 몇 명 사로잡는 거, 뭐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흉노를 공격을 하면 오히려 흉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만 키우게 되는, 또 흉노인들이 우리에게 복수심만 들게 하는 그런 일만 벌어지니까 흉노를 막기 위해서 천하의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자, 이처럼 전쟁은 위로는 나라의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아주 고달프게 하면서 나라 밖에 위험을 떨치는 것, 이거 자체만 가지고 만족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것, 그것뿐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흉노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예전 자기들의 고대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라, 또 은나라, 상나라고 하죠. 주나라, 이렇게 쭉 고대에 이르러서 현재 한 무제 때까지도 흉노를 다루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합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만약에 오래 하게 되면 반란이 생기고 딴 마음을 먹는 욕심을 품는 신하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통일 진나라의 장수 중에서 남쪽의 월을 공격한 위타, 조타라고 합니다. 위타는 진나라를 배반하고 남호를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고, 또 진나라 말기 농민의 반란, 진승의 난을 제압하라고 보낸 장한 장군은 오히려 나중에 진나라를 대신하고 항우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진나라의 황제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던 그 까닭, 그 원인이 뭐냐? 진나라의 장군들인 위타와 장한이 그 권력이 그들에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는 군주의 정령, 그러니까 군주의 명령에 달려있고, 국가의 존망은 인사,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국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자, 결국 흉노와 싸워서 영토를 넓힐 생각을 갖고 있었던 황제 무제에게 전쟁 좋아하다가 당신 신하 장수에게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한 꼴이죠. 자, 그래서 주보원의 상소가 한 무제의 눈에 번쩍 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 한무제는 주보원 말고도 조나라에서 온 사람 서학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제나라에 온 사람 어만이라는 사람의 상소도 공교롭게 같은 시점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나라에서 온 서학이 무제 황제에게 한나라 국정에 대해서 간언한 상소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학이 무제에게 올린 내용은 주로 민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도자가 민생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대선 구도에서도 민생을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민생을 얼마나 잘 살기 좋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2000년 전 중국의 한 무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학이 상소를 이렇게 올립니다.
기원전 128년입니다. 한나라 무지에게 상서를 하면서 토붕와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토붕와해, 흙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깨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물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토붕와해, 완전히 개박살난다, 이런 뜻이죠. 자, 서학은 무지에게 국정에 대한 간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가의 우환은 토붕에 있다. 토붕이란 백성들이 폭정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마침내 무리를 지어서 반항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해라는 것은 정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토붕은 기존의 정권을 뒤엎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이지만 와해는 단지 인사교체, 조정, 이런 일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지에게 토붕의 형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간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토붕은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 1987년도인가요? 6.29 민주화 선언이라든지 또 2016년에 박근혜 촛불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토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와해라는 것은 권력들 간의 그 암투로 인해 가지고 혼란해지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고리 3인방, 예전에 동교동계다, 상도동계다, 이런 것들을 와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서학은 무지에게 이 토붕 와해에 대해서 상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서를 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천하의 우환은 토붕에 있는 것이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토붕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진나라 말기 그 형세가 바로 토붕이다라고 올립니다. 자, 진나라 말기에 진섭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진섭이 사실은 제후의 신분인 존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또 진섭이 땅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명성도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공자처럼 현명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옛날에 월나라의 법녀처럼 도주공처럼 아주 부유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창을 두고 막대기 하나 참 들고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서 크게 소리를 치니까 선하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켰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백성이 아주 어렵고 힘든데도 군주가 나몰라라했고 또 아랫사람들이 원망하는데도 윗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 미풍양속이 다 깨지고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못했어. 이 세 가지, 이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진섭이 대신해서 봉기를 일어나게 만든 기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바로 토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우환은 토붕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 서학의 황제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와해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와해란 무엇인가? 황제 경제, 무제의 아버지죠. 황제 경제가 등극한 지 3년차 되던 해 오나라,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 등 이 5초 7국의 난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5초 7국의 난 같은 것이 와해다라는 얘기입니다. 7국이 서로 모의해가지고 반란을 도모하고 모두 천자를 칭하면서 무장한 병사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가 나머지 제국들의 여러 백성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나라 같은 경우는 재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응원하기에도 충분한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초 7국이 서쪽의 한나라의 본질을 공격해놓고도 한 채의 땅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모두 체포돼서 다 몰살당했다. 이게 왜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왜 그랬냐? 5초 7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의 권위가 사실 진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이었고 또 당시 형세에는 무제 황제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아직 나라의 기반에 아직 쇠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풍속을 즐기면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이 모반을 일으켰어도 백성들이 같이 협력하지 않고 조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의 민생과 관련 없이 봉기를 일으킨 것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와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우화는 토붕에 있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토붕 형세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진성같이 별것도 아닌 인물이 내지는 또 아주 악인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천하를 다 흔들어 놓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진섭과 달리 옛날에 그러니까 춘추시대 말기에 당진의 그 진나라 있죠?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삼진의 군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더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더라도 토붕의 형세가 없다면,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과 백성들의 원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반란하려는 사람이 군사력을 아주 다 장악을 해도 실패할 것이다. 5초 7국의 반란이 그 대표적인 예다라고 예를 듣습니다. 백성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권력자들 간의 암투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토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나라 무제 황제께서도 성군의 그 기질을 다분히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 무제도 자기도 훌륭한 천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토붕과 와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을 확립하면 왕도 정치를 행하고도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오더라도 천하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서학이 올린 상서에 무제 황제가 그냥 기분이 쇽된 말로 뻑이 갔습니다. 무제 황제도 자기 나름대로는 훌륭한 황제가 되고 싶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토붕,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와해,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 된다. 이러한 아주 중대한 충고를 서학으로부터 받아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학의 상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제나라 어만이라는 사람이 무제에게 올린 흉노와의 전쟁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그런 상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의 상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만이 무제에게 상서를 해서 흉노에 대한 계책을 진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만은 이처럼 이제 상소를 하였습니다. 신이 들으니 예전에 주나라가 초기 300년 동안 천하를 다스릴 때 성왕과 광왕 시절에 가장 융성했고 그 시대에는 형법을 무려 40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 또 다시 300년 뒤에 주나라가 쇠퇴하자 이때는 이제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온 그런 시점이 오죠. 그래서 춘추 오패가 나타나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춘추 오패가 나타나죠. 그 오패들이 천자를 보좌해서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제거를 했고 또 사나운 자를 벌하고 간사한 자를 금해가지고 천하를 바로잡는데 천자를 많이 도와줬고 천자를 존귀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춘추 오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이어서 나오지 않으니 주나라 천자가 고립돼가지고 그 힘이 약해지더니 결국은 천자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지역의 제후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고 다수가 소수에게 포악하게 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나라에서는 전상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제 나라의 여씨의 제 나라에서 전씨의 제 나라로 왕권과 나라를 찬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당진에서는 육경의 그 공경들이 당진의 진나라를 6개로 쪼개서 결국은 세계가 한 위조로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에 접어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백성들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강대국은 전쟁에 휩쓰고
또 약소국은 방비하기에 바빠서 제국들 간의 합종이다, 연행이다 해가지고 각각의 사자 수레가 이 나라 저 나라 오가면서 아주 바쁜 그런 나날이었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왕 영정,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죠. 이 영정이 왕에 오르더니만 천하를 슬슬 무력으로 잠식을 해서 영토와 주권을 다 빼앗고 시황제라고 칭하더니 여러 제국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로 통일을 하고 나서 마치 앞으로는 전쟁이 없을 것처럼 쇠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 내지는 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선량한 백성들은 이제 좀 전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반겼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통일한 진나라는 형벌을 더 강화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부역을 더 시키고 또 인재들 중에서도 참신한 인재가 아니라 교활하고 권세를 찾는 그런 사람들만 등용하더니 결국에는 황제 스스로 자기를 칭송하는 아첨꾼들만 나라 안에 가득 세워놓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진시황은 몽염을 시켜서 북쪽의 흉노를 공격해서 영토를 넓혀 북하 땅을 지키게 했고, 또 백성들에게 그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식량과 말먹이를 운반하는 그런 노역을 시키지 않았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쪽의 월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고, 또 월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군량미가 떨어지자 그거를 눈치챈 월나라가 다시 재반격을 하니 진나라 군대는 결국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거를 또 복수하려고 진나라에서는 위타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월나라를 공격해서 월나라를 지키도록 했다. 당시에 진나라는 북쪽으로는 흉노와 원한 관계에 있었고 남쪽으로는 월나라와 원수가 되어서 진나라의 군대는 쓸데없는 데 소모하느라고 진퇴양난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진나라 황제가 죽고 나니까 천하의 여러 지역에서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살펴보면 진승과 오강은 옛 진나라 땅을 점거했고, 또 무신과 장인은 옛 조나라 땅을 점거했고, 항량은 옛 오나라 땅, 그리고 전담은 제나라 땅을 점거하고, 또 경구는 옛날 초나라의 수도인 영땅을 점거하고, 또 주불은 옛 위나라의 땅을 점거하고, 한광은 연나라의 땅을 점거했다. 그러나 이 점거한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공후의 자손도 아니고 장관의 그 아전들도 아니었고, 다만 그들을 보니 세력도 없으면서 거리에서 그냥 창 하나 들고 일어난 이런 오합지졸이었다. 서로 모의하지 않았어도 함께 봉기를 했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모였다.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전국에 아주 다방면에 여러 지역에서 서로 내가 패왕이 되겠다 이렇게 자칭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혼란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도 망한 이유는 무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또 그 무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삼은 것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나라가 망한 것은 주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망했지만, 이 진나라는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무제 폐하께서는 이곳저곳 공격하느라고 흉노 땅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에 거쳐 불태우려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오히려 가만히 백성들을 잘 지키고, 또 일부의 폐하의 신하들 중에는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신하도 있지만, 이런 일은 남의 신하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뿐이다. 결코 천하를 길게 봤을 때 장구적인 계책은 아닌 겁니다. 흉노와 원한을 맺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 맺히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옛날에 제나라와 당진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를 살펴보면 조정의 지위가 쇠약해지고 육경의 세력이 성대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진나라가 망한 까닭은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고 또 관리들의 욕심에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군수의 권력의 중함은 당진의 육경보다도 더 셉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군수들의 땅은 천리나 되어 진승이 봉기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옷, 병기 그런 각종 장비는 진승이 사용했던 죽창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형세에서 천하의 변란을 만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흉노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 어만이 한무제에게 상서를 올린 겁니다. 자, 한무제가 이 세 명, 주보원, 그리고 서학, 어만, 이 사람의 상서를 모두 읽어서 이 세 사람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최 그대들 그동안 어디 있었는가? 왜 이제서 나를 만나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 무제는 주보원, 서학, 어만에게 낭중의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보원에게는 여러 차례 황제에 아련하고 국사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상소를 듣고 황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주보원을 알자로 임명했다가 바로 다시 중대부로 승진발령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보원은 1년에 4차례나 관직을 바꿔가면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명의 상서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보원이 황제에게 발탁돼서 황제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황제에게 건의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보원이 무제에게 유세한 내용으로 제후국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중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보원은 제후국 중에 하나인 연나라 그리고 제나라의 왕이 각각의 왕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 왕들의 비리를 들추어내 가지고 연나라 왕은 사형에 처해지게 만들었고 제나라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주보원 역시도 자기 일족이 멸족되어 버립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원이 황제에게 권유를 해서 제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방책 2가지를 전달합니다. 자, 첫 번째 방책은 제후들의 힘을 빼놓는 제안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의 제후들은 봉지가 약 100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통제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후들의 성도 수십 개 이상 되고 그들의 봉지가 이제 사방 1000리 이상 됩니다. 이 정도면 평상시에는 교만하고 사치해서 음란에 빠지기 쉽고 또 만약에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의 그 힘만 믿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합종해서 이 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법으로서 그 봉토, 영지를 삭감해 버린다면 반역의 마음이 들어서 모반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 경제황제 때 신하였던 조조가 그런 식으로 제후들의 영토를 삭감하려다가 오히려 5초7국의 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저 제후들의 자제들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오직 적장자에게만 제후의 자리를 물려주고 영지를 물려주고 마는데 다른 아들은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땅 요만큼도 못 받고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안 되고 그들에게 효도가 널리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폐하께서 저 제후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의 적장자 말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봉지를 나눠줘서 각각의 봉지의 제후가 될 수 있도록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남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게 돼서 기뻐할 것이고 또 폐하께는 은덕을 베푸는 꼴이 되니까 감사의 뜻을 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후들의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주게 되면 제후들의 영지를 삭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삭감된 결과를 얻고 그 제후들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황제 무제가 주보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국들의 힘을 쫙쫙 빼버리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차남, 막내까지. 자, 지금 우리 상속법에 의할 것 같으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n분의 1로 이렇게 상속을 하죠. 예전에 이 주보원이 제안했던 게 아마 이러한 상속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주보원이 황제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릉. 이 무릉은 무제가 죽기 전에 자기가 나중에 묻힐 묘지를 미리 건립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장안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30-40km 떨어진 그 지역인데, 이 무릉이라는 지역에 새롭게 도시를 형성하니까 현이 이제 설치되니까 그곳에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데, 대신에 천하의 좀 호걸들 내지는 부 내지는 난동 자꾸 말썽 피우는 애들, 이런 그 신하들, 그런 백성들을 무릉으로 이주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조정 안으로는 충실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간사하고 교활한 놈들은 저 멀리 이렇게 일단 내몰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못된 무리들을 죽이지 않고서도 해를 제거한다는 그런 묘책이 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또 그 계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라 안에서 조금 한물 갔다 내지는 이놈 좀 싹수가 노랗다 이런 애들은 몰아갖고 무릉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주보원이 이렇듯 황제의 권한을 옹호해주는, 황제의 권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황제의 총애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주보원의 이김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섯 번째, 주보원이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원은 상대의 비리를 찾아내서 그 비리를 볼모로 해서 뇌물을 수수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보원이 사실 장군 위청의 누이, 위자부를 높여가지고 황후, 무사황후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나라 왕 유정국이라는 사람이 좀 음탕한 행위를 했어요. 자, 연나라 왕 유정국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해서 거기서 아들도 나왔고 또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첩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 딸 3명과 또 큰친 딸과 간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일을 적발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보원이었습니다. 자, 이때 연왕은 그에 대한 그 문란죄를 물어서 황제가 연왕에게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일을 찾아서 황제에게 일러 바치는 주보원의 그러한 행태를 보고 주변 여러 대신들이 주보원의 그 말이 두려워져서 그때부터 주보원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다 못한 신하 한 사람이 주보원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원, 전행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주보원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40년 동안이나 유세하며 천하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저를 버렸고 또 형제들은 저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또 빈객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바람에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내대장부가 한번 태어나서 생전 살면서 오정식, 오정식이라는 건 5가지 육류고기가 들어간 그런 식단을 말합니다. 오정식을 먹을 수 없다면 죽을 때 오히려 오정식에 제가 삶아 죽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은 날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갈 길이 아직 난 멀었기 때문에 내가 좀 서둘러서 뇌물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로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해먹을 수 있을 때 서둘러서 빨리 해먹어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모도원 들어보셨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라는 그런 뜻이죠.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모도원만 들으면 이 고사성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열심히 살아라 이런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이 고사성어의 발단은 뇌물 받아먹은 주부원이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먹을 수 있을 때 더 해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참 고사성어 좋게만 받아들였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발단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시간이 없음이 비유하는, 그래서 할 일은 많으니까 서둘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고사성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보원이 다른 대신들과 의견을 달리해가면서도 이 황제편에 있어서 황제에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원이 황제를 칭송하면서 말을 하기를 삭방, 그 삭방은 지도에서 볼 것 같으면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깥으로 흉노가 있기 때문에 이 삭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나라는 애를 썼죠. 그 이전 진나라는 황하강 북쪽에 성을 쌓아가지고 흉노를 막아내기 위한, 쫓아내기 위한 그런 만리장성도 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한나라도 그 삭방 지역을 지켜내면 식량 수송이라든지 국경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해지고 또 땅을 더 넓힐 수 있으니까 흉노와 대적하고 흉노를 몰아내기 위한 그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방 지역을 반드시 한나라가 차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천자는 삭방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경 대신들에게 서로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삭방군에 대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삭방군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평진우 공손홍이었습니다. 공손홍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진나라 때 30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북하에, 이 북하라는 게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 황하 북쪽에 성을 쌓도록 했지만 결국 안상하지 못하고 이미 그 땅은 진나라가 버린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삭방군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주부원이 그 옆에서 다시 완강하게 삭방군을 차지하면 우리가 한나라가 얼마나 유리하고 이점이 있는지 막 역설을 합니다. 자, 황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신하들이 삭방군 설치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하는데 불구하고 황제는 주보원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삭방군을 두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주보원은 황제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은 이제 이 제나라 재상에 오른 주보원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기원전 127년이 되었습니다. 주보원이 제나라의 왕 유차경이라는 제나라 왕이 궁궐 안에서 자기의 누나인 기옹주와 간통을 하고 대놓고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황제에게 주보원이 또 알렸습니다. 그때 황제의 무죄는 주보원 보고 당신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가서 임명을 할 테니까 거기 가서 그 일을 좀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때 주보원이 제나라에 딱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동안 자기에게 서운하게 되었던 형제 내지는 빈객들을 모두 불러놓고 500건 돈을 쫙 풀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 형제들은 나에게 옷도 밥도 주지 않았고 당신들 빈객들은 나를 문화로 들어오도록 허락도 안 했어. 이제 내가 좀 재상이 돼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이제야 나를 맞으러 천리나 먼 길도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절교하겠다.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라고 이제 냉정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끝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시점에 자기 사람을 보내서 제나라 왕에게 그 만누이 기옹주와 간통한 일이 있지 하면서 이 제나라 왕을 위협을 또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나라 왕에게 주보원이 자기 딸을, 내 딸이 있는데 얘를 좀 왕비로 맞아줘 라고는 이런 종용까지 합니다. 자, 근데 이 누이와 불륜을 벌였던 제나라 왕은 잘못해서 이 죄가 이미 들통은 났지만 이것이 황제에게도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 연나라 왕 유종국 역시도 자기 아버지 첩,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의 아내, 자기 딸까지도 이렇게 막
간통을 하다가 결국 사형에 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나라의 왕도 결국 두려워서 사형에 처해지느니 내가 스스로 죽고 말겠다 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자, 이 제나라 왕이 자살을 하자 제나라의 담당 관리가 이 사실을 천자에게 한무제에게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권력을 남용했던 주보원 역시도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보원이 관직에 오르기 전 평민일 때 주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나라, 조나라, 중산 뭐 여러 곳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떠돌면서 주보원이 나중에 이제 관중에 들어와서 높은 신분이 되잖아요. 그때 연나라에서 자기가 본 비리를 들춰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나라 왕 유팽조라는 사람이 주보원이 옛날에 내가 좀 섭하게 그런 거를 혹시 앙심을 품고 우리 조나라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선수 치려고 황제 무지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주보원의 나쁜 짓 하고 다닌 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뇌물 받아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려고 황제에게 이제 뭔가 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보원이 항상 한 무지 옆에서 붙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 보냈다가 오픈될까봐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주보원이 황제의 명을 받고 제나라의 재상으로 되어서 제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제에게 상서를 합니다. 이렇게 상서를 올립니다. 주보원은 제나라의 여러 제후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후의 자제로서 뇌물 받고 봉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보원은 뇌물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 황제는 사실 제나라 왕이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소식을 알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제나라에 가서 주보원 보고 당신이 가서 저 제나라 왕을 잘 설득해서 일을 잘 처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나라 왕을 협박을 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화를 버럭 내고 주보원을 형리에게 잡아가지고 신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열이 받은 겁니다. 이때 형리에 잡혀온 주보원은 자기가 제후들한테서 뇌물 받은 것은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내가 제나라 왕을 위협해서 자살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황제 부지는 주보원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사대부직에 있었던 공손홍이 이 일에 대해서 부추기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황제에게 제나라 왕이 후손 없이 자살을 해버렸으니 이제 제나라의 본국은 이제 폐지돼 버리고 한나라 군으로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원이 이번 일의 수괴입니다. 그러니 만약 폐하께서 주보원을 죽이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에게 황제께서 사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황제를 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황제 입장에서 아까 토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토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형을 내립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연나라, 제나라 이 황제 무제와 사실은 같은 유씨였습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유씨 종실, 그러니까 유방의 후손들인데 연나라와 제나라 두 제국의 왕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고 이 본국마저 이제 없어져 버리고 9년으로 귀속되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마다 이 주보원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 입장에서는 무척 열받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천자 무제는 결국 주보원과 그 일족을 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주보원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귀한 신분이 되어서 권세를 부릴 때는 빈객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멸족을 당하자 이 빈객들 아무도 그 주보원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거라는 사람이 주보원의 죽은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줬다는 거죠. 그때 천자가 공거가 주보원을 혼자서 장사 지내줬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이 공거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자, 사마천은 이 주보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보원이 요직에 있을 때 조정의 고관들은 모두들 그를 칭찬을 했었으나 그의 명성이 실추되어 사형을 당하자 선비들은 앞다투어서 그의 악행을 비난했다. 아,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자,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그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와 아첨을 떨던 사람들이 당사자가 죽고 나면 나쁜 놈이라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비겁합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마지막에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일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진호 주보 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평진호 주보 열전 말미에 태사공의 사마천 논평 이후에 한나라 원제의 황후이자 한 무제의 고손자 며느리인 왕정군이 첫 번째 주인공 공손을 기리는 그런 조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편에 후한시대 때 역사가 했던 반고의 논평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마천의 원문이 아닌 후세 사람들이 추가해서 기록한 것으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예고를 또 말씀드리죠. 다음에는 이제 남원열전입니다. 남월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 남부 지역, 광동성 그리고 베트남의 북부 지역 쪽입니다. 근데 이 남월국은 남어랑 위타, 아까 잠깐 나왔었죠? 조타라고도 합니다만 이 위타라는 진나라 장수가 남어를 점령하러 갔다가 오히려 남어를 차지하고 남월국을 건설하고 그 뒤로 4대 후손이 계승해 가면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과 한나라와의 관계를 기록한 무제다. 남어를 이제 공략해서 멸망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관계를 기록한 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남월 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